이건 미담이 아닙니다. 조선 후기 굶주림이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던 장터에서 몰락한 선비 하나가 전 재산을 털어 쌀 한 가마니를 삽니다. 그리고 장터 구석 말 없는 여인에게 말하지요. 나를 따라오시오. 그날부터 소문이 번졌습니다. 쌀로 사람을 샀다.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고 밤이 되자 대문 앞에 그림자가 섰습니다. 선비나리 그 여인 내놓으시오. 문이 흔들리고 쌀이 털리고 마지막 채까지 빼앗깁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관아 포졸이 들이닥쳐 외칩니다. 윤겸을 체포한다. 대신을 모함한 죄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던 그때 여인의 손에 쥔 낡은 은비녀 하나가 조정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 쌀 한 가마니로 시작된 인연이 어떻게 권세를 무너뜨렸는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꽃분이에요. 영상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 옛날 옛적 조선 후기 한양 남부의 큰 장터에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가득 채운 것은 활기가 아니라 배고픔의 숨결이었지요. 몇 해째 이어진 흉년 탓에 곡식값은 치솟았고 양반과 상민을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시절이었습니다. 장터 한편에서는 떠돌이 거린들이 구석구석 자리를 잡았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이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대뿐이었지요. 이 망할 세상에 제 밥그릇도 지키기 어려운데 남 줄 쌀이 어디 있단 말이오. 행색이 초라한 상인이 거린을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장터의 공기는 무겁고 탁했습니다. 굶주림은 사람의 마음을 메마르게 만들었고 서로를 향한 연민마저 사치가 되어버린 시절이었지요. 쌀 한 마를 사려면 은자 서너 냥이 필요했고 그마저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장터 어귀에 자리 잡은 곡물 상인들은 턱없이 비싼 값을 부르며 배를 불렸습니다. 쌀 한 가마니에 은자 20냥이요. 더 오르기 전에 서둘러 사시구려. 상인의 외침에 사람들은 혀를 차며 돌아섰습니다. 20냥이면 서민 한 가족이 1년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었기 때문이지요. 장터 한편에서는 아이들이 쭈그려 앉아 땅바닥에 곡식 알갱이를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어미는 그런 아이들을 지키며 눈물을 훔쳤지요. 아가, 조금만 참거라. 어미가 무엇이든 구해올 테니. 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장터 곳곳에서는 폭력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굶주린 이들은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 서슴없이 주먹을 휘둘렀고 약한 자는 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었지요. 관아의 포졸들은 이따금 순찰을 돌았지만 그들 역시 뇌물을 받고 눈감아 주기 일쑤였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데 우리가 뭘 어쩌겠소. 각자 살 길을 찾아야지요. 포졸 하나가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상인이 쥐어준 엽전 몇 잎이 들려 있었지요. 장터의 바람은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그 바람은 사람들의 마음속 온기마저 앗아가는 듯했지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누군가는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고 누군가는 마지막 양심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굶주린 장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장터 한편에 한 선비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윤겸이라 하였지요. 윤겸은 원래 양반 가문의 자제였으나 집안이 몰락하며 과거를 포기하고 서책을 팔아 연명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의 옷은 낡았지만 깨끗했고 몸은 수척했으되 눈빛만큼은 맑고 단정했습니다. 서책 사시오. 사서 삼경부터 시정까지 모두 좋은 책들이오. 윤겸은 작은 목소리로 외쳤지만 이 굶주린 시절에 책을 사려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배를 채우기도 바쁜데 누가 글을 읽겠습니까? 하루 종일 서 있어도 책 한 권 팔기 어려운 날이 태반이었지요. 그럼에도 윤겸은 서책 장사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완고한 구석이 있었는데 그를 아는 자로서 최소한의 자존을 지키고 싶었던 것이지요. 선비나리, 이 책 얼마요? 가끔씩 호기심 많은 젊은이가 물어오면 윤겸은 정직하게 값을 매겼습니다. 이 책은 엽전 100립이옵니다.
귀한 책이라 이보다 낮출 수는 없사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손님들은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지요. 윤겸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어려우니 모두가 어려운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지요. 해가 저물 무렵 윤겸은 팔리지 않은 책들을 보자기에 싸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엽전 50립밖에 벌지 못했으니 저녁 한 끼 사 먹기도 빠듯한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나아지겠지.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장터를 떠나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윤겸의 눈에 한 여인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장터 구석에 쭈그려 앉아 있는 그 여인은 초췌했으되 어딘가 단정한 기색을 잃지 않고 있었지요. 윤겸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짓눌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여인도 이 어려운 세상을 견디고 있구나. 윤겸은 연민의 감정을 느꼈지만 선뜻 다가가지는 못했습니다. 자신도 하루하루 연명하기 바쁜 처지였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의 눈은 자꾸만 그 여인에게로 향했습니다. 마치 운명이 이끄는 듯한 느낌이었지요. 그 여인의 이름은 연하라 하였습니다. 연하는 원래 상민 출신이었으나 부모를 모두 잃고 홀로 장터를 떠도는 신세가 되었지요. 그녀의 나이는 이미 혼이 날 나이를 훌쩍 넘겼으나 의지할 곳 없는 처지에 혼처를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연하는 구걸로 하루를 연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거린들처럼 애처로운 목소리로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앉아 지나가는 이들의 시선을 피할 뿐이었지요. 그녀의 손에는 낡은 비녀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비녀는 은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으나 세월의 빛이 바랜 채 그녀의 유일한 소유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걸 팔면 당장 끼니는 해결할 수 있겠지. 연하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그 비녀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남겨준 유일한 유품이었고 그녀의 과거를 증명하는 마지막 흔적이었기 때문이지요. 연하는 과묵한 성품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누군가 모욕을 주어도 폭력을 휘둘러도 그녀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결코 굴하지 않았지요. 저 계집은 대체 어디서 온 거냐? 말도 없고 얼굴도 가리고 다니니 수상쩍기 짝이 없어. 장터 사람들은 연하를 수군거렸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킬 뿐이었지요. 연하에게는 강인함이 있었습니다. 부모를 잃고 집을 잃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침묵과 인내였지요. 오늘도 연하는 장터 구석에 앉아 해가 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누군가 엽전 몇 잎을 던져 주었고 그녀는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저 멀리 책을 싸고 있는 선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선비는 남루했으나 눈빛만큼은 맑았습니다. 연하는 이상하게도 그 선비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과 비슷한 처지를 견디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곧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인연이란 쉽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윤겸과 연하는 같은 장터에 나왔습니다. 윤겸은 여전히 서책을 펼쳐놓고 손님을 기다렸고 연하는 구석에 앉아 지나가는 이들의 시선을 견뎠습니다. 평온한 듯 보이는 하루하루였지만 장터에는 언제나 불안이 감돌았습니다. 저 계집 또 왔구만. 장터 건달 몇몇이 연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은 약한 자를 괴롭히며 엽전을 뜯어내는 무리였지요. 오늘은 얼마나 벌었나 보자. 건달 하나가 연하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연하는 침묵으로 고개를 숙였지만 건달은 그녀의 손에서 엽전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것 봐라. 비녀가 있잖아? 이걸 내놔. 그럼 오늘은 봐주지. 건달이 연하의 손에 쥐어진 비녀를 보며 눈을 빛냈습니다. 연하는 비녀를 움켜쥐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 순간 윤겸이 다가왔습니다. 그만 두시오.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마시오. 윤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의 몸은 가늘고 약해 보였습니다. 건달들은 윤겸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선비 나으리께서 영웅이라도 되시려고? 꺼지지 않으면 너도 한 대 맞을 줄 알아라. 윤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인에게서 손을 떼시오.
이것은 도리가 아니오. 건달들은 윤겸을 밀쳐냈고 윤겸은 비틀거리며 땅바닥에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일어나 건달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연하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윤겸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건달들은 짜증을 내며 물러섰습니다. 에이, 재수 없게. 오늘은 봐주지. 그들이 떠나자 윤겸은 연하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으시오? 연하는 대답 대신 고개를 깊이 숙여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윤겸은 그녀의 손에 쥐어진 비녀를 보았습니다. 은으로 만들어진 그 비녀는 비록 낡았지만 분명 범상치 않은 물건이었습니다. 저 여인에게는 사연이 있구나. 윤겸은 그렇게 생각하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같은 어려움을 견디는 이들만이 느낄 수 있는 끈이었지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윤겸은 뜻밖의 행운을 얻었습니다. 어느 부유한 상인이 그의 서책을 모두 사들인 것이지요. 이 책들은 모두 귀한 것들이오. 은자 5냥을 주겠소. 윤겸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은자 5냥이면 적지 않은 돈이었기 때문이지요. 감사하옵니다. 나으리. 윤겸은 깊이 절하며 돈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윤겸은 장터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 그는 문득 연하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매일같이 장터 구석에 앉아 굶주림을 견디는 그 여인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지요. 내가 그 여인을 도울 수 있을까? 윤겸은 망설였습니다. 자신도 하루하루 연명하는 처지인데 남을 돕는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윤겸은 곡물 상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쌀 한 가마니를 사겠소. 상인은 윤겸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쌀 한 가마니면 은자 20냥이오. 하지만 당신에게는 특별히 18냥만 받겠소. 윤겸은 고개를 끄덕이며 돈을 건넸습니다. 그가 가진 은자 5냥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털어 쌀을 샀습니다. 마지막 남은 책들까지 모두 팔아치운 것이지요. 쌀 한 가마니를 손에 넣은 윤겸은 연하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인. 연하는 고개를 들어 윤겸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따라오시겠소? 윤겸의 말에 연하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나는 그대를 노비로 삼거나 함부로 대할 생각이 없소. 다만 이 어려운 세상에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오. 윤겸의 눈빛은 진실했습니다. 연하는 그의 눈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선비가 자신에게 아기를 품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이지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나는 쌀 한 가마니로 살 수 있는 물건인가? 연하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장터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보다는 이 선비를 따라가는 것이 나은 선택이었기 때문이지요. 연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가시지요. 내 집은 초라하지만 비바람은 막을 수 있을 것이오. 두 사람은 장터를 떠났습니다. 뒤에서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저 선비가 여인을 데려가는구먼. 쌀 한 가마니로 사람을 샀다는데 참 기막힌 세상이로구만. 하지만 윤겸과 연하는 그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각자의 불편함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윤겸의 집은 한양 외곽의 초가집이었습니다. 지붕은 낡았고 벽은 금이 가 있었지만 그래도 비바람을 막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연하는 집 안을 둘러보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윤겸은 어색한 기색으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지내시오. 방은 하나뿐이니 내가 마루에서 자겠소.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윤겸은 그녀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과연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일까? 하지만 그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 여인은 이제 굶주림과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첫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윤겸은 마루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그의 마음속에는 책임감과 동시에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편 연하는 방 안에서 무릎을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비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딸이 이제 어디로 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연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겸은 일찍 일어나 연하를 위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쌀 한 줌을 꺼내 죽을 끓이며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는 일이 이렇게 따뜻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여인, 일어나시오. 아침을 먹어야 하오. 윤겸의 목소리에 연하는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초췌했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죽을 떠먹었습니다. 윤겸은 연하를 힐끔힐끔 바라보았고 연하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숟가락을 눌렸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윤겸은 말했습니다. 여인, 나는 그대를 노비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했소. 그러니 이 집에서 그대는 자유로운 몸이오. 연하는 고개를 들어 윤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실했습니다. 연하는 처음으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하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윤겸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동시에 그는 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 여인을 지켜야 한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윤겸은 마루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방 안에서 잠들었는지 조용했습니다. 윤겸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 여인을 보호자로서 대할 것이다. 결코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양반의 자식으로 태어나 배운 도리를 떠올렸습니다. 비록 집안이 몰락했어도 그가 배운 예의와 염치는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겸은 연하에게 말했습니다. 여인, 나는 그대가 이 집에서 편히 지내기를 바라오. 원한다면 집안일을 도울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다면 그저 쉬어도 좋소.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마당으로 나가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윤겸은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연하는 이미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스스로를 지키려 하는구나. 윤겸은 그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연하는 누군가에게 기대어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며칠이 지나며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거리가 형성되었습니다. 윤겸은 연하를 보호자로 대했고 연하는 윤겸에게 감사하되 의존하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는 결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는 따뜻한 거리였지요. 어느 날 저녁 윤겸은 연하에게 물었습니다. 여인, 그 비녀는 무엇이오? 그것이 여인에게 소중한 물건인 것 같소. 연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것이옵니다. 윤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하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렇소. 소중히 간직하시오. 윤겸의 말에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윤겸은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 여인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결코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다짐이었습니다. 연하 역시 방 안에서 윤겸의 다짐을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이 선비가 자신을 진심으로 대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순간이었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보호자와 피보호자라는 관계가 형성되었지만 그 속에는 서로를 향한 존중과 신뢰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윤겸과 연하가 함께 사는 것을 본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선비가 장터에서 여인을 데려왔다지? 쌀 한 가마니로 샀다는데 참 기막힌 일이야. 저 여인은 대체 어떤 몸인지 알 수가 없어. 얼굴도 제대로 드러내지 않으니 말이야. 사람들의 시선은 날카로웠고 그들의 말은 독침처럼 연하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어느 날 연하가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오려 할 때였습니다. 동네 아낙네 몇몇이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이봐요. 당신은 대체 누구요? 어디서 온 거요? 연하는 침묵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을 하라니까. 우리 동네에 수상한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아시오? 아낙네 하나가 연하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연하는 아픔을 참으며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에이, 답답하게. 저 선비도 참 어디서 주워온 여인인지도 모르고 집에 들였으니. 아낙네들은 험한 말을 쏟아내며 돌아갔습니다. 연하는 우물가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참을 수 있는 만큼 참았습니다. 저녁 무렵 윤겸은 연하의 팔에 난 멍을 보았습니다. 여인, 이것은 어찌 된 일이오? 윤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하지만 윤겸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연하를 괴롭혔다는 것을 말이지요. 윤겸은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여인, 그들의 말에 마음 상하지 마시오. 그들은 우리를 알지 못할 뿐이오. 연하는 윤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윤겸은 동네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연하를 노비로 데려온 것이 아니옵니다. 그저 이 어려운 세상에 함께 살아가기 위해 도운 것뿐이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선비 나으리,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소. 쌀 한 가마니로 사람을 샀다는 것을 말이오. 윤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오히려 연하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준 것은 아닌지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연하를 지킬 것이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도리이옵니다. 윤겸의 단호한 말에 사람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겸은 연하에게 말했습니다. 여인,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나는 그대를 지킬 것이오. 그러니 부디 견뎌주시오. 연하는 윤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하는 처음으로 이 선비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감내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감사하옵니다, 나으리. 연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감사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연하는 동네 사람들의 모욕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윤겸은 연하가 간직하고 있는 비녀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연하가 물을 길러 나간 사이 윤겸이 방을 정리하다 우연히 비녀가 떨어진 것을 발견한 것이지요. 윤겸은 비녀를 집어들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은으로 만들어진 그 비녀에는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윤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문양은 사대부 가문에서만 사용하는 표식이었기 때문이지요. 이 비녀는 범상한 물건이 아니다. 윤겸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연하가 상민 출신이라고 했지만 이 비녀를 보니 그녀의 과거에는 분명 알려지지 않은 사연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연하가 돌아왔습니다. 윤겸은 황급히 비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여인, 이것이 떨어져 있기에 집어들었소. 연하는 비녀를 보고는 재빨리 다가와 그것을 손에 쥐었습니다. 송구하옵니다, 나으리. 윤겸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인, 그 비녀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소. 혹시 말해줄 수 있겠소? 연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나으리, 이것은 제 어머니의 유품이옵니다. 어머니께서는 사대부 가문의 서녀였사옵니다. 윤겸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인은?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사옵니다. 저는 상민이 아니라 몰락한 사대부 가문의 핏줄이옵니다. 연하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제 외조부께서는 관직에 계셨으나 영모의 누명을 쓰고 옥사하셨사옵니다. 그 일로 집안은 풍비박산났고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도망쳐야 했사옵니다. 윤겸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를 상민으로 키우며 조용히 사셨사옵니다. 하지만 결국 병으로 돌아가시며 이 비녀만을 남기셨사옵니다.
연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말씀하셨사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올 것이라고. 그때까지 이 비녀를 잘 간직하라고 하셨사옵니다. 윤겸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인의 외조부께서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이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사옵니다. 영모는 거짓이었사옵니다. 권세가들이 외조부를 모함한 것이었지요. 윤겸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단 말이오. 하지만 그는 곧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여인, 나는 그대를 도울 것이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오. 연하는 윤겸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하옵니다. 나으리. 그날 밤 윤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연하를 향한 연민과 동시에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자리 잡았습니다. 나는 반드시 그녀를 도울 것이다. 윤겸의 다짐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연하의 비밀을 알게 된 이후 윤겸과 연하의 관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단순히 보호자와 피보호자가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윤겸은 연하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인, 글을 읽을 줄 알면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오. 연하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곧 글을 배우는데 열중했습니다. 그녀는 영리했고 배움에 대한 갈증이 컸습니다. 윤겸은 연하가 글을 익히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여인은 참으로 총명하오. 연하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윤겸은 연하에게 별자리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연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잠시나마 세상의 고통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나으리, 저 별들도 우리처럼 고통을 겪을까요? 연하의 물음에 윤겸은 미소 지었습니다. 별들은 아무 고통도 없겠지요.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처럼 기쁨도 없을 것이오. 연하는 윤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며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윤겸은 연하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고 연하는 윤겸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겸은 연하에게 말했습니다. 여인, 나는 그대가 이 집에서 평생 편히 지낼 수 있기를 바라오. 연하는 윤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으리, 저는 나으리께 감사하옵니다. 나으리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장터에서 굶주리고 있었을 것이옵니다. 윤겸은 연하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인, 나는 그대를 존중하오. 그러니 부디 편히 지내시오. 연하는 윤겸의 배려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잠을 청했지만 마음속에는 서로를 향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윤겸은 마루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여인을 사랑하는 것인가? 하지만 그는 그 질문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연하 역시 방 안에서 윤겸을 떠올렸습니다. 나으리는 저에게 어떤 분일까? 그녀도 역시 그 질문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날 밤 달빛은 유난히 밝았고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갔습니다. 평화로운 날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윤겸을 괴롭히던 건달들이 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선비 나으리, 오랜만이오. 장터에서 보지 못해 찾아왔소. 건달들의 목소리에는 아기가 묻어났습니다. 윤겸은 대문 앞에 서서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무슨 일이오? 별일 아니오. 그저 나으리께서 데려간 그 여인이 궁금해서 말이오. 건달 하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윤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내가 보호하는 사람이오. 그러니 돌아가시오. 하지만 건달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선비 나으리, 세상 이치를 모르시는구려. 쌀 한 가마니로 산 여인이면 우리에게도 나눠줘야 하는 것 아니오? 건달들은 비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서려 했습니다. 윤겸은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곳은 내 집이오. 함부로 들어올 수 없소.
건달들은 윤겸을 밀쳐냈고 윤겸은 땅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그때 연화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나으리. 연화는 윤겸에게 달려갔습니다. 건달들은 연화를 보며 눈을 빛냈습니다. 오, 이 여인이 그 여인이로구만. 참 곱게 생겼구려. 건달 하나가 연화에게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겸은 다시 일어나 건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에게 손대지 마시오. 윤겸의 목소리는 비록 떨렸지만 그 속에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건달들은 윤겸을 보며 헛웃음을 쳤습니다. 선비 나으리, 정 그러시다면 우리도 할 수 없지요. 하지만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오. 그들은 윤겸을 다시 한번 밀쳐내고는 집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곡식 항아리를 열어 남은 쌀을 모두 가져가고 윤겸이 남겨둔 마지막 서채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은 봐주겠소. 다음에 또 보지요. 선비 나으리. 건달들이 떠난 후 윤겸과 연화는 텅 빈 집 안에 남겨졌습니다. 윤겸은 무너진 듯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하오, 여인. 내가 그대를 지키지 못했소. 연화는 윤겸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옵니다, 나으리. 나으리께서는 저를 지키기 위해 싸우셨사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옵니다. 윤겸은 연화의 손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소. 곡식도 책도 모두 빼앗겼소. 연화는 윤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나으리, 우리에게는 아직 서로가 있사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옵니다. 연화의 말에 윤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윤겸은 깨달았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강인한지를 말이지요. 여인, 그대가 옳소. 우리에게는 아직 서로가 있소. 그날 밤 두 사람은 빈 곳간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건달도 어떤 고난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었지요. 건달들이 떠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겸과 연화는 남은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서로 의지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계속되었지요. 어느 날 윤겸은 연화에게 말했습니다. 여인, 나는 관청에 가서 그대의 억울함을 호소하겠소. 연화는 놀란 표정으로 윤겸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으리, 그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옵니다. 만약 권세가들이 알게 되면. 윤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인, 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소. 그대의 외조부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면 그것을 바로잡아야 하오. 연화는 윤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으리, 저는 두렵사옵니다. 만약 나으리께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윤겸은 연화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여인, 나는 그대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소.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오. 연화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윤겸의 결연한 눈빛을 보며 그가 이미 결심을 굳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다음 날 윤겸은 관청을 찾아갔습니다. 관청에는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고 그는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관리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소인은 한 여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이곳에 왔사옵니다. 관리는 윤겸을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억울함이냐? 윤겸은 연화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여인의 외조부께서는 영모의 누명을 쓰고 옥사하셨사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사옵니다. 권세가들의 모함이었사옵니다. 관리는 윤겸의 말을 듣고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대,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큰일 난다는 것을 아는가? 윤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사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여인은 평생 억울함을 안고 살아야 하옵니다. 관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대의 말이 사실이라면 증거를 가져와야 한다.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윤겸은 당황했습니다. 증거라면. 그는 연화가 가지는 비녀를 떠올렸습니다. 비녀가 있사옵니다. 그 비녀는 여인의 외조부 가문을 증명하는 유품이옵니다. 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녀를 가져오거라. 그것을 확인한 후 재조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윤겸은 희망을 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인, 관청에서 재조사를 해주겠다 하오. 비녀를 증거로 제출하면 된다 하오. 연하는 윤겸의 말을 듣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으리, 정말 그럴 수 있사옵니까? 윤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이제 진실이 밝혀질 날이 다가오고 있소.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큰 위험을 불러올지를 말이지요. 며칠 후 윤겸은 연하에 은 비녀를 들고 다시 관청을 찾아갔습니다. 관리는 비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사대부 가문의 표식이다. 이 문양은 최 씨 가문의 것이 아닌가? 윤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사옵니다. 여인의 외조부는 최 대감이셨사옵니다. 관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 대감이라면 10여 년 전 영모로 몰려 처형된 그분을 말하는 것이냐? 윤겸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사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누명이었사옵니다. 관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대,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는가? 최 대감을 모함한 자들은 아직도 조정에서 권세를 누리고 있다. 윤겸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관리 어른께서 재조사를 해주신다 하지 않으셨사옵니까? 관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대의 말을 듣고 조사를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이 일이 최 대감과 관련된 것이라면 나 혼자 힘으로는 어렵다. 윤겸은 절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인의 억울함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단 말이옵니까? 관리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비녀를 증거로 보관하고 상부에 보고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그대는 조심해야 한다. 이 일이 알려지면 그대와 그 여인 모두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윤겸은 고개를 끄덕이며 관청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겸은 연하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인, 관청에서는 조사를 시작하겠다 하였소.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오. 연하는 윤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으리, 저는 나으리께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옵니다. 윤겸은 연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 나는 그대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소.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흘렀습니다. 윤겸은 연하의 손을 꽉 쥐었고 연하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여인, 나는 윤겸이 말을 잇기 전에 연하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으리, 저는 나으리를 믿사옵니다. 나으리께서 저와 함께 해주신다면 저는 무엇이든 견딜 수 있사옵니다. 윤겸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여인, 나도 그대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소.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 그 마음을 입 밖에 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관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관리는 윤겸을 불러 말했습니다. 비녀를 조사한 결과 그것이 진품임이 확인되었다. 최 대감의 가문을 증명하는 유물이 맞다. 윤겸은 기쁨에 들떴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인의 신분을 회복시킬 수 있사옵니까? 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윤겸은 긴장했습니다. 무슨 문제이옵니까? 관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 대감을 모함한 자가 누구인지 밝혀졌다. 그는 현재 의정부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인물이다. 윤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가 이 일을 막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옵니까? 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그 자는 권세가 막강하다. 만약 이 일이 알려지면 그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으려 할 것이다. 윤겸은 두려움을 느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진실은 밝혀져야 하옵니다. 관리는 윤겸의 결연한 눈빛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대의 용기는 가상하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그 자는 그대와 그 여인을 해칠 수도 있다. 윤겸은 집으로 돌아와 연하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인, 이제 진실이 밝혀질 것이오. 하지만 위험도 함께 따라올 것이오. 연하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나으리, 저는 나으리께 해가 될까 두렵사옵니다. 윤겸은 연하를 꽉 안았습니다.
여인, 나는 그대를 지킬 것이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날 밤 윤겸의 집에 낯선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의정부의 사람으로 보였고 윤겸에게 경고했습니다. 선비 나으리, 최대감의 일은 이미 끝난 일이오. 더 이상 파헤치지 마시오. 만약 계속한다면 그대와 그 여인 모두 무사하지 못할 것이오. 윤겸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소.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오. 사내는 냉소를 지으며 떠났습니다. 후회하지 마시오. 윤겸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결심을 다졌습니다. 나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하지만 그날 밤 윤겸은 불안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연하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녀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연하는 윤겸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에서 나와 윤겸의 옆에 앉았습니다. 나으리, 저는 나으리를 믿사옵니다. 나으리께서 하시는 일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사옵니다. 윤겸은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인, 고맙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앞으로 다가올 시련을 함께 견디기로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윤겸의 집에 또다시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건달들이 아니라 관아의 포졸들이었습니다. 선비 윤겸, 그대를 체포한다. 윤겸은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죄목으로 나를 체포하는 것이오? 포졸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대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조정의 대신을 모함했다는 죄목이다. 윤겸은 분노했습니다. 그것은 거짓이오. 나는 진실을 밝히려 했을 뿐이오. 하지만 포졸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윤겸을 끌고 가려 했습니다. 연하는 윤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나으리, 나으리를 데려가지 마시오. 하지만 포졸 하나가 연하를 밀쳐냈고 연하는 땅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윤겸은 연하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여인, 괜찮소. 나는 곧 돌아올 것이오. 포졸들은 윤겸을 끌고 관청으로 향했습니다. 연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으리. 그날 밤 연하는 혼자 남겨진 집에서 무릎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녀는 윤겸이 자신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내가 나으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구나. 연하는 자책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윤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관청을 찾아가 윤겸을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관리들은 그녀를 쫓아냈습니다. 여인, 그대도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오. 만약 계속 이러고 다닌다면 그대도 체포될 것이오. 연하는 절망했습니다. 그녀는 윤겸을 구할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연하는 길을 걷다가 우연히 장터의 관리를 만났습니다. 그는 윤겸이 비녀를 제출했던 바로 그 관리였습니다. 여인, 그대가 연하인가?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윤겸을 돕고 싶소. 하지만 나 혼자 힘으로는 어렵소. 그대에게 한 가지 방법이 있소. 연하는 희망을 품고 물었습니다. 무슨 방법이옵니까? 관리는 말했습니다. 최대감의 영모 사건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소. 그 사람을 찾아내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오. 연하는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이옵니까? 관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시 최대감의 종이었소. 그는 영모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지만 두려워서 입을 다물고 있다 하오. 연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내겠사옵니다. 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은 한양 북쪽 산골에 숨어 산다 하오. 하지만 조심하시오. 권세가들이 그대를 감시하고 있을 것이오. 연하는 관리에게 감사를 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나으리를 구해야 한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연하는 다음 날 새벽 한양 북쪽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비녀가 쥐어져 있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윤겸을 향한 사랑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산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녀의 발은 이미 물집이 잡혔고 몸은 지쳐 있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으리를 구해야 한다. 그 생각만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며칠을 걸어 마침내 연하는 산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 최대감의 옛종이 사는 곳을 찾아냈습니다. 저기 저 오두막의 늙은이가 혼자 살고 있소. 하지만 그는 아무와도 말을 섞지 않는다 하오. 연하는 오두막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요? 연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최대감의 외손녀이옵니다. 할아버지를 찾아왔사옵니다. 문이 열리고 백발의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연하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대감의 외손녀라니, 그대가 진짜인가? 연하는 비녀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이 증거이옵니다. 노인은 비녀를 보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분명 마님께서 지니시던 비녀로구나. 연하는 노인에게 모든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제 외조부의 억울함을 풀어야 하옵니다. 그리고 저를 도우려다 옥에 갇힌 선비를 구해야 하옵니다.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두려워서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소.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소. 노인은 연하를 오두막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날 최대감께서는 역모를 꾸민 것이 아니었소. 그것은 의정부의 김대감이 꾸민 음모였소. 연하는 숨을 죽이고 노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대감은 최대감의 권세를 시기했소. 그래서 거짓 증거를 만들어 최대감을 역모로 몰아갔소. 나는 그 모든 것을 보았지만 두려워서 증언하지 못했소.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비겁했소. 최대감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도 나는 목숨이 아까워 입을 다물었소. 연하는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라도 늦지 않았사옵니다. 할아버지께서 증언해 주시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소.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되었소. 연하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하옵니다, 할아버지. 다음 날 연하는 노인과 함께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관청을 찾아가 노인이 증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리는 놀라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증언하시겠소?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나는 최대감의 역모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소. 관리는 즉시 상부에 보고했고 재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김대감은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 늙은이를 당장 잡아들여라. 김대감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노인과 연하를 막으려 했습니다. 연하와 노인은 위험에 처했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연하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조사가 시작되던 날 조정은 큰 소란에 휩싸였습니다. 김대감은 모든 권세를 동원해 조사를 막으려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끝난 일이오. 다시 들춰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임금은 김대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일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니다. 조사를 계속하라. 노인은 조정에 나가 증언했습니다. 최대감께서는 역모를 꾸민 적이 없사옵니다. 그것은 김대감이 꾸민 음모였사옵니다. 노인의 증언에 조정은 술렁였습니다. 김대감은 발악했습니다. 이 늙은이는 거짓을 말하고 있소. 그를 믿어서는 안 돼요. 하지만 노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모든 것을 보았사옵니다. 김대감께서 거짓 문서를 만들어 최대감을 모함한 것을 보았사옵니다. 임금은 김대감을 보며 말했습니다. 김대감, 그대는 이에 대해 무엇이라 변명하겠는가? 김대감은 당황했지만 곧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전하, 이것은 모두 거짓이옵니다. 이 늙은이는 최대감의 종이었으니 당연히 최대감을 두둔할 것이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증거를 제시하라. 그대의 결백을 증명할 증거를 말이다. 김대감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연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소녀는 최대감의 외손녀이옵니다. 소녀의 어머니께서 남기신 이 비녀가 그 증거이옵니다. 연하는 비녀를 들어 보였습니다. 임금은 비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최씨 가문의 표식이다. 이 여인이 최대감의 외손녀임이 증명되었다.
임금은 김대감을 향해 엄하게 말했습니다. 김대감, 그대는 최대감을 모함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김대감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임금은 단호했습니다. 진실을 숨기고 무고한 사람을 죽게 만든 자를 용서할 수는 없다. 김대감은 체포되었고 최대감의 영모 사건은 재조사되었습니다. 며칠 후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최대감은 무죄이며 그의 명예는 회복된다. 그리고 김대감은 모함의 죄로 유배형에 처한다. 조정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연하는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외조부님, 이제 억울함이 풀리셨사옵니다. 그리고 윤겸도 석방되었습니다. 연하는 관청 문 앞에서 윤겸을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윤겸이 나왔을 때 연하는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나으리. 윤겸은 연하를 안았습니다. 여인, 그대가 나를 구해 주었소. 연하는 윤겸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으리, 이제 모든 것이 끝났사옵니다. 윤겸은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오, 여인. 이제 시작이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최대감의 명예가 회복되고 연하의 신분도 함께 회복되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연하에게 최씨 가문의 재산을 돌려주었고 그녀는 다시 사대부의 딸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그 모든 것보다 윤겸이 무사하다는 사실이 더 기뻤습니다. 나으리께서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이옵니다. 윤겸은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인, 모든 것이 그대 덕분이오. 그대가 아니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오.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나으리께서 먼저 저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직도 장터에서 떠돌고 있었을 것이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노인은 연하를 찾아왔습니다. 아가씨, 이제 제 소임은 다한 것 같소. 저는 다시 산골로 돌아가려 하오. 연하는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함께 계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는 할아버지께 은혜를 갚고 싶사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가씨. 나는 이미 늙었고 남은 여생은 조용히 보내고 싶소. 다만 최대감의 억울함을 풀 수 있어서 기쁠 뿐이오. 연하는 노인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할아버지,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노인은 연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행복하게 사시오. 그것이 최대감께서 바라시던 일이오. 노인이 떠난 후 연하는 윤겸에게 말했습니다. 나으리, 이제 저에게는 신분도 재산도 모두 돌아왔사옵니다. 하지만 저는 나으리와 함께하고 싶사옵니다. 윤겸은 연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 나는 여전히 가난한 선비일 뿐이오. 그대는 이제 사대부의 딸이오. 나와 함께한다면 그대는 다시 고생할 것이오.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나으리. 저는 나으리와 함께한다면 그 어떤 고생도 기꺼이 감내하겠사옵니다. 윤겸은 연하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여인, 나는 그대를 사랑하오. 연하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나으리를 사랑하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이후 윤겸과 연하는 혼인을 약속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연하의 신분 회복을 축하하며 윤겸에게도 관직을 내렸습니다. 그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그 공을 인정하여 이에 관직을 내린다. 윤겸은 관직을 받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연하와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최씨 가문의 옛 저택으로 돌아가 살게 되었습니다. 비록 저택은 낡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김대감은 유배지로 끌려가며 분노와 후회에 몸부림쳤습니다. 내가 어찌 이 지경이 되었단 말인가. 하지만 그의 외침은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과 교만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유배지에서 김대감은 고된 노역을 해야 했고 그의 가족들도 권세를 잃고 몰락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것 봐라. 남을 모함하고 권세를 누린 자의 최후가 저렇게 비참하구나.
김 대감의 몰락은 조정에 큰 충격을 주었고 많은 이들이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 장터에서 연하를 괴롭히던 건달들도 응징을 받았습니다. 관아에서는 그들을 체포하여 곤장을 쳤고 다시는 장터에서 약한 자를 괴롭히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제 장터는 평화로워질 것이다. 관리는 말했습니다. 연하와 윤겸은 그 소식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이제 정의가 바로 섰구나. 윤겸은 말했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사옵니다. 악은 결국 응징받는다는 것을 배웠사옵니다. 며칠 후 윤겸과 연하는 장터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쌀 한 가마니를 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쌀을 받으시고 배불리 드시오. 윤겸의 말에 사람들은 감격했습니다. 선비 나으리, 감사하옵니다. 연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으리, 우리가 이렇게 남을 도울 수 있다니 정말 기쁘사옵니다. 윤겸은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인, 우리는 어려웠을 때 서로 의지했소. 이제 우리도 남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오. 두 사람은 장터를 떠나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저 구석에 내가 앉아 있었지요. 연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저기서 책을 팔고 있었지요. 윤겸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먼 길을 왔구나. 윤겸이 말했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사옵니다. 하지만 그 길을 함께 걸어올 수 있어서 행복했사옵니다. 김 대감의 응징과 건달들의 처벌은 세상에 작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정의를 믿기 시작했고 약한 자를 괴롭히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윤겸과 연하는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쌀 한 가마니로 시작된 사랑이 세상을 바꾸었다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윤겸과 연하는 최씨 가문의 저택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택은 비록 낡았지만 두 사람의 손길로 조금씩 복원되어 갔습니다. 마당에는 꽃이 피어났고 나무들은 푸르게 자랐습니다. 윤겸은 다시 책을 읽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관직을 맡아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펼쳤고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연하는 윤겸의 곁에서 그를 도우며 가난한 여인들을 위한 구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여인들도 배움의 기회를 가져야 하옵니다. 연하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여학당을 세워 가난한 여인들에게 글을 가르쳤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겸과 연하는 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오? 윤겸이 물었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사옵니다. 저는 장터 구석에 앉아 있었고 나으리께서는 쌀 한 가마니를 들고 오셨지요. 윤겸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대를 구하려 한 것이 아니었소. 다만 함께 살아가고 싶었을 뿐이오. 연하는 윤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으리, 저는 그때 나으리께서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다는 것을 알았사옵니다. 쌀 한 가마니로 저를 산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동반자를 찾으신 것이옵니다. 윤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사람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오. 사람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연하는 윤겸에게 쌀밥을 지어 주었습니다. 나으리, 이것은 우리가 처음 함께 나눈 쌀로 지은 밥이옵니다. 윤겸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여인, 이 밥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이오.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으며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굶주림과 고난, 그리고 억울함과 싸웠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서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인,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웠소. 윤겸이 말했습니다. 그렇사옵니다. 우리는 굶주림 속에서 나눔을 배웠고 고난 속에서 사랑을 배웠사옵니다. 연하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으로 나가 봄바람을 맞았습니다. 바람은 따뜻했고 꽃향기가 가득했습니다. 나으리,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연하가 물었습니다.
윤겸은 연하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여인, 우리는 함께 걸어갈 것이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남을 돕고 살아갈 것이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사옵니다. 두 사람은 봄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희망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윤겸과 연하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굶주림과 억울함, 그리고 권세가들의 탄압 속에서도 서로를 믿으며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밝혀내고 사랑을 지켜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사람은 결코 사고 파는 것이 아니며 모든 이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고 악은 결국 응징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배웁니다. 윤겸과 연하의 사랑은 쌀 한 가마니로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향한 존중과 신뢰,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윤겸과 연하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견뎌낸다면 반드시 희망찬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